음, 네, 지금 화면 공유를 할게요. 잘 보이시나요? 괜찮으실까요, 여러분? 네. 오늘은 그 칸트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 특별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칸트가 철학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는 그런 맥락도 있겠지만 기독교 철학 혹은 기독교 그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어, 신학과에 입학을 하시면 어, 수업을 들으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론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떤 사유의 작용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그 이론을 정립해 갔는지를 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게 일단 오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신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신다라기보다는 일단 칸트가 어떤 개념으로 어, 사상을 이끌어 갔는가 이런 차원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그 칸트에서 굉장히 그 핵심적으로 자주 이야기되는 맥락들이 그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다라는 맥락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거든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가져왔다. 뭐 이런 식의 자기 스스로 그런 평가를 자기 철학에 대해서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전환의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전 철학까지는 다 외부의 대상에 대해서 외부에서 어떤 실제 혹은 진리가 주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외부로부터 주어진다. 그런데 칸트가 그 사고의 전환을 이뤄낸 겁니다. 뭐냐하면 외부로부터 그 진리가 주어진다라기보다는 우리로부터 그 인식의 작용이 시작이 되어서 그 외부의 것들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런 차원으로 칸트는 접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고 하는 게 기존에는 그 천동설이었던 그 이론을 지동설로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중심이 바뀐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틀이 칸트 철학 내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두시고 이 사람이 그 지식의 체계를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거를 정립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그게 보편적이고 필연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반이 우리 안에 이미 선재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칸트가 어떤 방식으로 주장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면서 보면은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칸트의 이제 형이상학에 두 가지 이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탐구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사물에 숨겨진 성질들을 엿보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 탐구하다가 그 외부에 있는 사물들 내에 있는 어떤 성질들을 좀 발견하게 되면 이 마음이 품었던 과제가 충족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채워진다라는 점에서 충족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지식이 보편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게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명확하게 나한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망으로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관념론의 그 주장들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관념론은 이미 그 내 안에 어떤 본유관념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입장을 취했는데 어, 칸트 입장에서는 그게 명확하게 우리가 정말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그 로크가 비판 철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비판 철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 이성이라고 하는 것의 이성이 어디까지 파악할 수 있느냐, 그 범위를 설정하는 작업을 하는 것, 그게 비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런 점에서 로크는 비판 철학을 시작했고 칸트는 비판 철학을 꽃피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형이상학의 이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형이상학의 또 다른 이점은 인간 지성과 좀 더 합치하는 성질의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형이상학적 과제는 우리에게 인식 가능한 것에 의해서도 규정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판단이 언제나 근거로 삼아야 할 경험 개념들과 형이상학적 물음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런 경우에 형이상학은 인간 이성의 한계에 관한
학문이다. 이게 두 번째 이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우리 이성의 한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이상학에 속하는 거 신, 그리고 자아, 영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의 이성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성은 그런 능력을 지니지 않았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이상학은 그런 이점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칸트의 대표작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요.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이 순수라는 내용은 경험이 전혀 관련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거는 경험이 전혀 관련되지 않다. 그래서 선험적이라는 표현을 이제 칸트가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칸트를 이해할 때 그 개념을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말하거든요, 칸트가. 왜냐하면 자기 철학을 이야기할 때 이제 그 아까 전환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체계를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 체계의 변화에는 많은 설명이 필요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위해서 자기의 그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을 끌어왔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를 쓸지라도 칸트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순수 이성 비판에서 칸트가 하는 작업은요. 합리론과 경험론 모두를 비판하는 작업을 일단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존에 있었던 그 형이상학적 혹은 그 경험적인 여러 가지 그 흐름들을 바꾸는 작업을 일단 해야 본인이 이제 정확하게 주장하고자 하는 말을 주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합리론에서 이제 칸트가 비판하는 거는 독단주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념론 같은 경우에 합리론 혹은 관념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미 진리가 주어져 있다, 관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연역적인 차원으로 그것들을 그러니까 연역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겠지만 기존 전제가 있고 그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톤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데아라는 전제를 두고 이 세계를 모두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데아라는 그 기본 실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림자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맥락으로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독단주의예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역 이 전제는 어떤 다른 어떤 비판을 가져오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점에서 독단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경험론을 비판하는데 이거는 회의주의라는 비판입니다. 이 회의주의라는 비판이 왜 나왔냐면 경험되는 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경험되는 것 이상의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쪽으로 가니까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독단론과 이 회의주의 이 사이에서 중간을 가고자 했던 게 칸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기존의 형이상학에서 추구하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경험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칸트의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칸트가 하려고 했던 것이 인식 능력 자체를 먼저 검토를 해야겠다. 이게 비판을 하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판을 통해서 이제 관념론의 독단주의와 그리고 경험론의 회의주의를 벗어나겠다라는 식의 주장을 칸트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인데요. 어, 이건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여기 이런 표현이 좋습니다. 경험과 연관되지만 선험적인 인식이 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의 그 인식 혹은 우리의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미 선재되어 있는 어떤 형식,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는 겁니다. 칸트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지식이라고 정립할 수 없다라는 것이 칸트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선험적으로, 그러니까 선험적이라고 하는 것의 표현이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으시겠는데 칸트에서 선험적이 나온다. 그러면 필연적이고 보편적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식적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험적인 형식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들은
다 지식이다. 그렇게 칸트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아까 전회에 대해서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에서 목적으로 삼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나눠드릴 때 질문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칸트가 가졌는가? 그래야지 그 질문에 따라서 대답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좀 습득하기가 쉬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순수 인성 비판에서 칸트가 던진 질문은요. 경험적 세계에 대한 선험적 인식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 세계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상한 표현인데요. 경험적으로 이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는데 인식이 그 가운데에 선험적으로 그러니까 경험을 넘어서는 인식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서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요. 이걸 위해서 이제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을 구분합니다. 일단 판단이란 주어와 수어의 논리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명제인 거죠, 명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꽃은 아름답다. 그러면은 꽃이라는 주어가 있고 아름답다라는 수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이게 판단인 것이죠. 그래서 분석 판단의 경우에는 수어가 주어 개념에 이미 포함된 것을 진술하는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은 둥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공 안에는 이미 둥글다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점에서 이거는 분석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수어가 주어의 개념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종합 판단은요. 수어가 주어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명제입니다. 이 공은 금색이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주어에 금색이라는 그 개념이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준다는 점에서 이거는 종합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의 특징이 있는데요. 분석 판단은 필연성과 엄밀한 보편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다에 대해서 이걸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거든요. 이미 총각 안에는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분석 판단은 어떤 확장된 지식도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다 라고 했을 때 총각이랑 결혼하지 않는 남자이랑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의미를 주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식으로서 그게 학문으로서 그거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학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보편성과 필연성을 담보해야 되는 것도 많지만 거기에 새로운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분석 판단을 통해서는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 판단은 확장된 지식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계속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는 있거든요. 주어지긴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게 경험적이라는 점에서 필연성과 엄밀한 보편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칸트가 이제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선험적이면서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필연적이면서 거기 안에서 종합 판단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이 거기 안에서 주어질 수 있는가? 이런 목적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뭔가 하면요. 이건 책에서 따온 건데요. 아마 세계 철학사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고 그냥 정리를 한 겁니다. 이런 어떤 분류를 해놨다. 칸트가 이런 철학을 할 때 초월적 요소론이 있고 초월적 감성학이 있고 초월적 논리학이 있고 초월적 분석학이 논리학 그 안에 변증학과 같이 있고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칸트와 관련된 문제가 이제 나올 때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실 부분이 뭐냐면 칸트가 여러 가지 개념을 새롭게 썼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지식적인 그 정보들이 무엇인지가 잘 매치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제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묻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각각의 그 해당 그 학문에서 어떤 것들을 칸트가 다루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편에는 초월적 감본론이 있다. 이런 전체적인 틀 이거 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초월적 감성학입니다.
일단 감성이 뭔가 한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작용을 가해오는, 그러니까 촉발하는 무엇. 그러니까 이거를 칸트는 물 자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인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대상을 칸트는 물 자체, 딩한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물 자체라는 표현을 쓰고요. 무엇에 의해 인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안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아까 형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초월적, 그러니까 이 감성이라고 하는 거, 능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감성만이 우리에게 그 직관을 제공합니다. 이 직관이 뭐냐면요. 음,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인식하려고 하면은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재료가 있다는 거죠. 재료.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 뭐냐면요. 붕어빵 만들 때 보면요. 붕어빵 틀이 있잖아요. 붕어빵 틀이 있는데 그 틀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틀이 감성이 그 틀인데 외부에 그 밀가루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구우면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 붕어빵 틀이 있기 때문에 그 붕어빵 그 밀가루를 넣으면 붕어빵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개별 대상들에 관한 직접적인 표상. 저번에 표상은 이미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표상. 그러니까 아마도 그 흉에게 있어서는 이걸 인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들어오는 것, 인상. 이렇게 다른 철학자들과 같이 개념을 좀 비교해 주시면서 보시면 좀 더 명확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표상 생성, 이 이미지 생성에는 두 가지가 관여해 있는데 한 가지는 감각기관입니다. 일단 눈, 코, 입, 뭐 여러 가지 촉각, 여러 가지 것들로 정보들이 들어오는데요. 이 정보들이 그냥 들어왔을 때는 어떤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들어온 거니까. 근데 그것들을 무엇인가로 규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일정한 형태를 갖추도록 하는 게 공간, 시간적인 통일 방식입니다. 이게 감성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감성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공간적, 시간적 통일 방식이 있다. 통일 방식이 있다. 이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사고할 때 공간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사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시면 공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무엇인가를 떠올릴 수 없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야기했을 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밑바탕,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칸트는 어떻게 규정하냐면 외적 감관의 순수한 선험적 직관 형식. 굉장히 길죠, 여러분들. 이게 외적 감관,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어떤 감각을 통해 들어온다는 점에서 외적 감관이고요. 그리고 순수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험과 관련이 되지 않는다. 선험적이다라는 차원에서 순수한이고, 근데 이걸 반복하죠. 선험적 직관 형식. 이거는 그 직관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라는 그 점에서 직관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간과 마찬가지로 시간도 선언적입니다. 이것도 보편적이고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대신 내면에 있다라는 점에서 공간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양한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어떤 의지를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어떤 표상을 떠올리는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거는 어떤 흐름 안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칸트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들, 그러니까 감정, 의지, 표상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는 그것이 시간상으로 진행된다라는 특징을 지닌다라는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직관의 선언적 형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수학은 가능한가?
이런 물음을 이제 칸트는 던집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이 선험적 형식으로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 바로 순수 수학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이라는 선험적 형식이 있기 때문에 순수 수학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를 좀 살펴보면요.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관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선험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식, 순수하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선은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직선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최단 거리라는 그 수로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그 정보는 없습니다. 직선은 그냥 직선이에요. 최단 거리라는 정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런데 이 최단거리라는 그 수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직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이미 우리의 그 선험적인 어떤 인식 능력을 통해서 이거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선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은 무엇인가 하면 선험적임에도 불구하고 경험과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의 표상은 애초부터 모든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가능하다라는 식의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계산도 또한 선험적이면서 종합 판단이 가능한 것인데요. 모든 인간은 시간을 감성의 순수 형식, 이건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시간을 감성의 순수 형식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계기 현상에 기초해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 3번 각주제가 달아놨는데 어떤 일이나 현상이 잇따라 일어나는 것을 계기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좀 쉽게 얘기하면 질서 있게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1 다음에 2가 오고 2 다음에 3이 오고 그리고 뭐 3은 1과 2 차이가 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숫자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계기 현상인데요. 이런 계기 현상이 시간 안에 들어있고 그 시간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계산이기 때문에 계산 또한 선언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한 어떤 지식이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런 점에서 순수 수학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그 칸트가 선험적이면서 종합 판단이 가능한지를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저런 예시들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월적 분석학으로 넘어가면요. 아까 질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험적 형식과 직관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성, 선험적 형식이 그 직관, 그 들어오는 음, 그 재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지금 칸트는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칸트의 말인데요. 이거 순수 이성 비판에 나오는 말인데 대응하는 직관, 그러니까 내용이 없이는 어떤 개념, 사고도 그리고 또 개념, 그러니까 사고 없이는 어떤 직관도, 그러니까 내용도 인식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념, 사고와 직관, 그 내용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요. 감성은 우리에게 직관, 다시 말해 감성의 선험적인 형식인 공간과 시간에 따라 정리된 감각, 곧 직관을 제공한다, 내용을 제공한다. 그러나 단순한 직관은 지성이 없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머문다. 그래서 칸트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왜냐하면 내용만 있으면은 그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모른다는 점에서 맹목적입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데 반대로 직관 없는 개념, 이 사고는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아무리 하더라도 그 안에 재료가 없으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텅 빈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허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직관과 개념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식작용에서는 감성과 지성이 협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감성은 쉽게 말하면 이게 직관과 관련된 형식이고요. 그리고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과 관련된 형식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감성이 제공하는 원료를 더욱
가공한다.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가공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용이 무엇도 얘기하지 않는데 이 개념이라는 어떤 틀을 가져와 가지고 이걸 이해하면 이것들을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인식이 된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성은 이 원료를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또 개념들을 결합하여 판단을 이룬다. 지성이 하는 역할이 여기서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로 직관을 개념으로 발전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념을 결합해서 개념들을 그렇게 그 직관을 발전시킨 그 개념들이 결합해가지고 판단을 만든다. 판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틀들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면요. 이 지성의 두 번째 활동, 그러니까 개념들을 결합하여 판단을 이뤄내는 이 활동은 결합 활동은 논리학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문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아까 잘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 논리학을 이제 끌어들일 때 칸트 같은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의 어떤 맥락들을 좀 가져옵니다. 여러분들 그 아리스토텔레스 배우실 때 범주에 대한 이야기 하셨잖아요. 아마 아리스토텔레스는 10가지 범주를 얘기했을 텐데 칸트는 12범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이나 결론에 도달하려면 개념들을 어떻게 결합해야 되는가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음이었다면 칸트가 주목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지성은 어떻게 해서 개념에 도달하는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걸 이제 범주를 통해서 칸트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성 안에 있는 그 범주라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더 설명하시죠. 더 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정한 대상과 결부되고 그 대상과 일치하는 개념들을 우리 지성이 어떻게 해서 형성할 수 있을까? 이것이 칸트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인데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성 안에 범주라고 하는 어떤 틀이 있다라고 해보면요. 그 틀을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직관이 들어와서 뭐 개념화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어떻게 그 직관을 각각의 여러 가지 그 범주들 내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직관은 저기에 들어가고 이런 직관은 이런 범주에 들어가고 이걸 어떻게 지성이 가능하게 할 것이냐 이것이 어떤 작용을 통해서 지성에서 일어나느냐 이게 지금 칸트가 가지고 있는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논리학은 개념들을 결합시키는 지성 활동과 관련해서 이미 기본 형식을 발견해 놓았다. 그래서 이 기본 형식을 받아들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개념 형성이란 모두가 판단이다. 이게 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 맥락들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정의들을 많이 합니다. 칸트는.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부여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 반복하신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관을 통해 발전된 그 개념이 형성될 때는 이게 모든 것이 판단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뭔가 하면은 판단은 결국 내용이나 특징을 결부시키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와 수어의 결합이다. 그래서 뭐 꽃은 아름답다 이런 것이 판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개념을 형성할 때도 이와 동일한 현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동일한 맥락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을 형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유의 통일성이 유지되려면, 그러니까 사유가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그 어떤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념 형성의 형식들과 판단 형성의 형식들이 동일해야지만 사유가 통일된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칸트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칸트는 개념 형성의 기본 형식을 범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범주표를 그 책에서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그걸 다 다루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익숙하게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613페이지하고 615페이지에 보면은 판단 형식의 표와 범주표 이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보시면서 이게 어떤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
거기를 잘 보시면서 좀 익숙하게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칸트에서 이것들을 좀 분별해서 이렇게 좀 하는 문제들이 좀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순수 지성 개념의 연역. 일단 말 자체가 어려운데요.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의 중심 문제는 선험적인, 즉 모든 경험에 앞서 지성에 주어져 있는 범주들이 어떻게 경험의 대상들과 결부될 수 있는가. 이게 그겁니다. 딱 관념론과 그 경험론을 결합시키려는 칸트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난 물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언적 형식들의 도움으로 어떻게 대상들을 인식할 수 있는가. 이거 아까 계속 반복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겠고, 칸트는 순수 지성 개념의 초월적 영역에서 이에 대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제시했는지 한번 보시죠. 칸트에 있어서 모든 경험은 감성에 의해 제공된 원료의 지성이 자신의 사유 형식들을 각인함으로써 성립된다. 이거 되게 어렵게 얘기했는데 아까 그냥 그겁니다. 감성으로부터 주어진 그 직관이 어떻게 지성을 통해서 개념화되는가,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고요. 다시 말해 경험이 보편적이며 필연적인 타당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경험은 범주, 그러니까 순수 지성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죠. 지성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그 순수 지성의 개념, 선험적인 그 개념과 선험적인 그 어떤 능력과 경험이 연관되기 때문에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과 필연성을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직관이라고 하는 거, 그 경험이라, 그 외부로부터 주어진 그 감각, 그 기관을 통해 주어진 그 직관, 감각,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감각 기관을 통해 주어진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 감성이 직관을 형성해내죠. 그럼 그 직관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내용으로 두면은 그게 맹목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런데 여기에 개념이 들어오면 그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인식이 결국에는 경험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칸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인식, 그 지식의 토대가 지금 마련되고 있는 것들을 칸트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관념론에서 얘기했던 뭔가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 명확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그런 맥락들, 우리가 그 정확한 지식의 토대를 마련할 수 없었던 것들, 경험론으로도 마련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런 체계 안에서는 마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칸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월적 판단력으로 넘어가면요. 지성이 무질서한 덩어리로 주어지는 진료에 대해 12범주 중 무엇에 적용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하는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칸트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거. 지성이 그 범주라는 능력을 가졌는데 그 직관이 그 개념으로 이렇게 점프할 때, 발전할 때 어떻게 그 범주 안에 그 직관들을 배치시킬 것인가. 이것이 칸트의 관심이라는 것이죠. 이걸 초월적 판단력 안에서 고민하고 싶었던 거예요, 칸트는. 그래서 칸트는 지성의 올바른 범주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여겼는데 이것을 판단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성 안에 올바른 범주, 그러니까 직관이 들어왔을 때 올바르게 우리가 그것들을 각 범주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판단력이다라고 지금 칸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순수 자연과학은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연이란 현상들의 합법칙적 질서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연의 합법칙적 질서란 우리 지성이 자체 내에 갖고 있는 규범에 따라 현상들을 연결시키는 데에서 연유한 것이다. 이게 아까 지금 앞에서 12범주에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연 현상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는 지성의 안에 있는 그 능력, 그 어떤 범주들을 올바르게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잠시만요. 배터리가 능력을 이미 지성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주목하게 되면 이 질서 있게 이것들을 주목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사유이다. 이게 굉장히 뒤바뀌어진 뭐라고 하죠? 관점인 거죠.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적 변증학으로 이번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이상학은 어떻게 가능한가?
형이상학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이제 칸트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학문이란 필연성과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정리된 지식이에요. 이 필연성과 보편성이 계속 나옵니다. 선험적인 것. 그 영역은 경험이 가능한 영역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들의 세계에 제약되어 있다. 그래서 칸트는 형이상학, 이전에 그 철학사에서 계속 이끌어온 형이상학적 그 물음들, 뭐 이데아라든가 뭐 영혼이라든가 신이라든가 자아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 능력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이 현상 세계에 포함되지 않는 영의 것이기 때문에 그 형이상학 같은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걸로 지금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알 수 없는데 계속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혼이란 무엇인가, 색이란 무엇인가, 신이란 무엇인가 이런 물음들을 우리가 계속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은 이런 물음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칸트는 계속 물음을 던집니다. 그래서 칸트는 초월적 변증학에서 이 물음에 접근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답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물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외부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로크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뭐 경험론자이지만 외부로부터 어떤 것들이 주어진다라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로크의 맥락들을 같이 가져가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우리에게 그 직관이나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형성할 수 있는 인식의 그 내용을 제공한다라는 그 점은 부정하지 않지만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칸트는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면요. 직관의 다양을 개념으로 정리한다. 직관으로 들어온 여러 가지 산발적인 것들을 개념으로 묶어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직관의 다양이 지성을 만나 형성된 그 개념과 지성이 형성된 개념들을 결합한 판단의 다양을 다시 결합한다. 그러니까 그 종합한다고 하는 거 혹은 결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칸트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묶어주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뭔가를 인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다라고 칸트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어떤 통일성, 어떤 결합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직관에서 한번 결합이 됐고, 그래서 개념에서 한번 결합이 됐고, 그리고 개념이 또 모여가지고 판단이 되죠. 그리고 그 판단과 개념이 다시 한번 결합이 돼서 또 한 차원 높은 그 결합을 이뤄내는 것이 이성이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욕구, 참 재밌죠. 이 욕구라는 표현을 쓰는 게 참 재밌는데 로크도 사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경험론자이기 때문에 본유관념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 내부에는 그것들을 통일되게 인식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식으로 로크도 동일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칸트도 그걸 정확하게 같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맥락은 다릅니다. 완전한 통일성을 산출하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묶어서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를 이성이 지니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를 일정하게 이끄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지도적인 이성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념들. 근데 이걸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이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선언적이지 않습니다. 선언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특징을 두시면 안 돼요. 이념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선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이걸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지식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념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욕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명확한 지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념의 종류는 명제들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의 수인데요. 그러니까 명제들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언과 가언과 선언인데요. 정언, 무조건적 결합이라고 하는 그 이념의 종류를 먼저 살펴보면요.
심리학적 이념이라고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여러분들이 이게 개념이 명확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정언적 무조건적 결합이 심리학적 이념과 연결된다라는 그 점을 좀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래서 사유하는 주체의 통일이라는 이념, 이 모든 표상의 근저에 놓여 있으면 무조건적 성질을 가져. 그러니까 사유하는 주체의 통일이라는 그 이념, 그 자아는 우리가 사유하는 모든 전반에 깔려 있다라는 그 점에서 무조건적 성질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유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에 놓여 있는 것, 그것이 이 심리학적 이념입니다. 심리학적 이념, 자아. 근데 이거는 필연적이고 보편적이진 않다. 이걸 계속 끌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은적, 조건적 결합인데요. 우주론적 이념, 세계의 이념. 그러니까 조건적인 현상의 무조건적인 통일에 다다리려는 욕구. 그러니까 이게 참 계속 새로운 개념이 나오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일단은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걸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끝도 없으니까요.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게 다른 칸트의 여러 가지 설명들을 이해하시다 보면은 이게 왜 이 말을 했는지가 이해가 가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이건 이렇게 두고 넘어가면서 같이 좀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언적 배중적 결합, 신학적 이념, 신의 이념, 사유의 모든 대상의 무조건적 통일의 이념. 그러니까 이게 선언적, 배중적이라는 표현 자체도 이게 어려운데 계속 이런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신학적 이념과 신의 이념이 여기 안에 속한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있다가 좀 더 쉬운 말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전혀 근데 다만 이게 여기와 대응된다라는 그 사실만큼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는 이런 방식, 이런 개념들이 나올 거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만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념들이란 당위적 지침에 불과함. 이게 아까 말한 겁니다. 선언적이진 않다. 우리 내면의 방향 지식 같은 것. 그러니까 어떤 경험도 이념에 상응하지 않는. 실제로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칸트는 다르게 이해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험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 그러니까 감성이라는 그 선험적인 그 형식과 그리고 그 개념이라고 하는 지성이라고 하는 그 능력 그것을 통해서 결합이 되어서 어떤 인식이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이 경험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선험적인데 이 선험적인 것에 그, 그 이념은 상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선험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여기서 포인트예요. 그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념들은 이성에 의해 증명될 수도 없고 반증될 수도 없다. 이거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우리의 어떤 욕구에 의해서 형성된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뛰어넘는 것. 네.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가 이제 20 몇 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3분의 1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뒤에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습니다. 양이 그래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순수 이성 비판에서 기반으로 했던 개념들을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천 이성 비판으로 넘어가면요. 어, 이제 이거는 칸트의 윤리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아마 저자도 그 칸트의 그 철학을 이해할 때 그 기본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기본 개념으로부터 이 이야기들을 시작하시는데요. 자율과 타율입니다. 먼저 설명을 하면요. 인간의 의지는 무엇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자율인데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즉 이성 안에 있는 법칙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그리고 타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 바깥에 있기 때문에 타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 바깥에 있는 무엇인가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칸트에 따르면 종래의 모든 철학적 시도는 우리의 의지의 규정적 근거를 우리 바깥에 두는 오류를 원한다. 아까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적 전회 이전에는 외부로부터 어떤 우리의 어떤 그 판단의 근거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칸트는 이제 그걸 바꿔서 우리 안에서 그 판단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타율적으로 규정했다는 이전까지는. 근데 이런 방식으로는 행위의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획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건 선언적이지 않으니까요. 경험적으로 들어오는 것들로 우리의 어떤 인식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면은 그거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선언적으로 그걸 해야만 우리가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그 행위의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최고선에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도달할 수 있는가는 결국 경험의 문제이다. 진정한 보편 타당한 원리는 오직 이성 자체에서만 도출 가능하다. 이성 자체에서만.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그 칸트가 그 행위의 원리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걸 자율적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내부로부터 그걸 규정했기 때문에. 타율이 아닌 거죠. 우리 내부로부터. 이성이 그런 원칙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식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용어는요, 준칙과 법칙인데요. 준칙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적 인간의 행위에만 타당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그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라 나에게만 적용되는 규칙, 그런 거를 준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인간의 의지를 규정하는 원칙. 이 두 가지, 보편적, 개별적,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성만으로 인간의 의지를 규정할 수 있는가, 이런 물음들을 또 칸트가 던졌는데요. 실청 이성 비판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다시 말해 이성 안에 보편타당한, 그러니까 선언적인 의지의 기준이 존재하는지를 물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 우리 안에 보편타당한 그 지식의 근거가 있는가, 이거를 칸트는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가언적 명령과 정언적 명령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걸 앞서 아까 그 나온 용어인데 명확하게 정의가 안 됐었죠. 그래서 실천 이성 법칙은요, 요구의 성격을 지닙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그러니까 강제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이걸 요구의 성격을 지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실천 이성의 법칙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제시하는데, 이거는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땅히 어떠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게 정언 명령과 가언 명령입니다. 그래서 조건적인 명령을 가언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장수를 원한다면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장수를 원한다면 우리는 건강을 유지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명령이 조건적인 명령, 가언 명령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타당하긴 하지만 장수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조건이 있어야만 이 의미가 있다라는 식의 명령이 조건적인 명령이고요. 그리고 무조건적 명령은 정언 명령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편적인 동시에 무조건적으로 타당한 명제를 정언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이제 또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들이 또 626페이지에 또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잘 봐주시고 개념 정립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잘 그려 놓으셔야 칸트를 이해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기본 실천 이성 비판의 기본 사상으로 넘어가면요. 정언명령이라는 것이 발견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동시에 무조건적으로 타당한 명제가 발견될 수 있는가? 이거를 지금 칸트는 찾고자 했습니다. 이성적 그런데 합당한 보편적 실천적 법칙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객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객체라고 하는 건 외부 타율이 아니라 형식에 따라서만 의지의 규정 근거를 제시하는 원리. 그러니까 자율적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 형식에 의해서 제시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마 이후에 이제 칸트는 얘기하기를 선의지로부터 그게 주어진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 선의지는 우리 이성 안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객체를 제거하고 남는 거는 이 외부의 대상을 제거하면 남는 거는 보편적 법칙의 단순한 형식, 우리 안에 있는 형식이라는 거 하는 거죠. 아까 감성, 뭐 거기에 있는 개념을 형성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보편타당한 윤리학의 원리가 될 수 있는 원칙이 바로 보편적 법칙의 단순한 형식이라고 지금 칸트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의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 의지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법칙의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그러니까 내가 의지해서 뭔가 내 스스로 개별적으로 내 스스로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내가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보편적인 규칙에 합당하게 따라서 그 규칙을 만들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칸트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내부에 있는 그 형식으로부터 주어진 그 원리로부터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칸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칸트가 도덕적 원리를 고안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어떤 새로운 것들을 칸트가 발견한 그 고안해낸 게 아니라 이거는 발견한 거라는 것이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던 거를 발견한 것, 칸트가. 그게 칸트의 사고의 전환이었죠.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유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보면요. 보편적 윤리 법칙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되는 것. 마땅히 따라야 한다는 명령이 의미 있으려면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칙의 단순한 형식은 감관의 대상이 아니고 현상들에 속하지도 않고 인과율로부터도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의 그 단순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외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현상들에 속하지 않고 이 현상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인과의 법칙. 그러니까 칸트는 이 현상 세계가 인과율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과 결과라는 그 굴레, 그 쇠사슬 안에 묶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수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인과 법칙은 선택과 선택하지 않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도둑질을 할 때 그 행위의 동기나 감정, 의지의 발동, 이거는 현상 세계에 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외부의 어떤 그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그런 뭐 감정적인 것들이 나타나고 뭔가 의지가 발동되고 그런 것처럼 보여서 그것이 현상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거는 우리의 자유의 문제다. 자유의 문제이다. 라는 게 지금 칸트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모순이 뭐냐면 이 현상 세계에 있는 인과율과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유를 가진 존재가 어떻게 그 모순 없이 같이 존립할 수 있는가, 유지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지금 칸트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순수 이상 비판에 따르면 인과율은 현상으로서의 사물에만 적용됩니다. 사물 자체에 대해서는 인과율이 그러니까 이게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요. 현상으로서의 사물과 그러니까 이게 물 자체와 사물을 이 사람은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이 주어져 가지고 우리가 어떤 형식을 통해서 그것들을 가공해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물과 같은 것들은 그 현상과 같은 것들은 인과율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여러 가지 아무튼 그 감각적인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물 자체라고 하는 것은 인과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구분을 했다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인간은 윤리적 행위를 할 때 현상으로서의 삶을 세계를 벗어나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율에서 벗어나서 초감성적인 세계로 올라서게 된다.
라고 지금 칸트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윤리적 인격은 초시간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칸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 세계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인과율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자유로 윤리적인 선택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근데 이걸 칸트가 얘기했어야만 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요, 만약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인과율 안에 속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도 정죄를 못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도둑질을 했어도 그냥 나 이런 원인에 의해서 내가 한 거니까 나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가능성을 벗어나서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칸트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선과 악, 그래서 우리의 행위, 선과 악이라는 개념은요, 칸트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의 기준은 선한 것이라는 정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윤리 법칙으로부터 노출이 된다. 그래서 선한 행위는 윤리적 의지, 선의지에 따른 행위입니다. 그 이성으로부터 비롯되는 선의지에 따라서 선의지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어떤 자극을 줘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기로 앞에 놓이겠죠. 내가 그걸 선택해야 되는가,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데 그 선의지에 따른 그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올바른 행동, 선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 칸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의지로부터 비롯되는 행위가 아니면 선한 행동이 아니에요. 뭐냐면 상대방을 좋아해서 혹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선의지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누가 해서 그렇게 따라해서 하는 행동이 선한 결과를 만들어냈을지라도 그거는 선의지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한 행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저한, 뭔가 굉장히 틀을 명확하게 하는 윤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의무와 경향성에 대해서 이제 또 윤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개념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의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법칙이 요구하는 말입니다. 윤리 법칙이 너는 이렇게 할 의무가 있어라고 계속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충동이나 감정 욕구. 이게 부딪히죠. 내가 윤리 법칙은 계속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인간의 경향성은 자꾸 그걸 하고 싶지 않은 방향으로 밀어낸다. 이 두 가지가 부딪힌다. 그래서 윤리 법칙은 우리에게 경향성 없이 혹은 그러니까 경향성에 반해서라도, 왜냐하면 칸트도 인지한 거예요. 인간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법칙에 명확하게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도덕적 강제에 따라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선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이성 한계 안에서의 종교, 칸트는 지식의 관점에서 종교의 불가능성을 표명하면서도 행위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흉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흉도 종교를 온전히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흉의 이런 맥락을 잡는다라기보다는 흉은 어떤 예를 들어서 인과율 같은 것들, 혹은 어떤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기존의 그 형이상학에서 이야기했던 지식의 그 체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회의론을 펼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인과론 같은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는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그것이 유용하다라고 받아들였잖아요, 휴은. 그런 것처럼 칸트도 종교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행위적인 차원, 우리가 행위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칸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행위의 관점에서 새로이 종교를 독립시키는데요. 실천 이성은 자유와 불멸성과 신 등을 우리가 믿도록 우리를 유도한다. 그러니까 뭔가 아까 통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어떤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어떤 높은 존재로부터 그것이 왔다라는 것을 계속 이성은 추구하게 마련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진 않지만 어떤 더 동기부여가 되도록 그 이성 선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 행위를 온전히 해낼 수 있는 동기를 종교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다 라고 지금 칸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근원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형성된 게 아니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우리에게 의무를 이건 계속 제시합니다.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종교는 부차적인 것, 의무가 신에 의해 우리에게 이성에 부여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그런 신적인 존재가 너한테 줬으니까 그거는 고귀하고 아주 숭고하고 우리가 따를 만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따를 만하다라는 얘기를 여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판단력 비판인데요.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사유와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의욕과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판단력 비판에서는 감정과 상상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판단력은 특수를 보편 아래에 포함된 것으로 사유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와 수어의 결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꽃이 아름답다라고, 이 꽃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꽃은 개별적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꽃은 개별적인 건데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아름다운 것은 이 꽃에만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아름다움이라는 보편적인 개념이 이 꽃에 적용이 됐다라는 점에서 그 개별이 보편에 적용됐다라는 식의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판단력이에요, 그게. 판단력. 그래서 판단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규정적 판단력과 반성적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적 판단력은 범주를 특수한 직관 내용에 적용할 수 있는 지성의 능력. 아까 말씀드렸죠. 지성이 아까 그 직관이 우리에게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개념화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개념화될 때 중요한 것이 지성 안에 있는 그 범주 안에 직관들을 분배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게 지성의 능력인데 그게 규정적 판단력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범주를 특수한 직관 내용에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아까 지성의 능력이라고 어중뛰게 얘기했는데 이걸 여기서는 규정적 판단력이라는 명확한 개념으로 지금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반성적 판단력이란 건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특수가 먼저 주어지고 그에 적합한 보편이 발생하는 지성의 능력. 그러니까 특수한 것들이 우리한테 뭐 이렇게 경험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경험이 되잖아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 특수한 것이죠. 애초에 다 보편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특수한 것으로 주어지는데 이것이 이것들 안에서 보편적인 것을 발견하는 지성의 능력이 반성적 판단력입니다. 그러니까 경험된 것을 쭉 보니까 아 이런 것은 개별적인 것들을 쭉 보니까 아 여긴 보편적인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능력이 반성적 판단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규정적 판단력은 범주에서 특수로 가는 것이고 이 보편에서 특수로 가는 것이고 반성적 판단력은 특수에서 범주라는 이 보편으로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 방향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감정과 관련해서 보편적이고 필연적 기준이 존재하는가? 이 물음이 지금 판단력 비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느껴지게 주관적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저 사람이 느끼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다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필연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가? 이거를 지금 칸트는 판단력 비판 안에서 이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의 종류가 있는데요. 쾌의 감정과 불쾌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쾌의 감정은 우리 안의 욕구가 무엇인가에 의해 충족되었을 때의 느낌. 그러니까 욕구가 충족이 되면 만족이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쾌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불쾌의 감정은 우리 안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욕구가 있는데 거기에 그걸 채울 수 없는 어떤 빈 공감으로 인해서 느끼는 게 불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나는 쾌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 음식이 욕구를 충족시키에 알맞은 것, 다시 말해 한목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 한목적적인 것이라는 개념을 욕구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욕구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목적인데요. 이 목적이 충족이 되면 한목적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즐거운 감정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욕구,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면 그 빈곤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쾌감을 느낀다. 한목적적이지 않다라고 지금 칸트는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람마다 욕구가 충족되는 지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 판단의 보편적 기준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 물음을 이제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편적 기준을 제공하는 그 학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미학입니다. 미학. 감정 판단에 적용되는 보편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는 영역. 이거를 칸트는 미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그 대상에 대해 똑같이 마음에 들어 해야 된다는 요구를 내포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보기에 저거 아름답네가 아니라 저게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보편적으로 이게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이걸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혹은 느끼기를 바라는 그 맥락에서 그걸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칸트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에는 보편적인 한 목적성이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동일한 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뭐 다른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름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욕구가 인간들에게 있다라고 지금 칸트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목적성과 관련시켜서 생각해야 되는 또 다른 영역이 또 있는데요. 이건 유기적 생명체의 세계입니다. 유기적 생명체의 세계. 그래서 미학의 한목적성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면요. 미학의 한목적성은 감정의 만족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과 관련되는 건데 유기적 생명체의 세계의 한목적성은 지성의 만족감입니다. 지성의 만족감. 이것도 우리와 관련되긴 하지만 밑에 내려가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는 대상의 형식이 내 안에 무엇과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그래서 나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후자는 대상이 자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점에서 한목적성을 지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학의 한목적성은 우리의 감정과 직접적으로 긴밀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한목적성을 지니고, 그리고 후자, 이 유기적 생명체의 세계의 한목적성은 우리의 외부 대상, 거기 안에서 그 자체로 성립하는 한 목적성이라는 점에서 우리와는 별개로, 우리와는 독립적으로 그것들이 한 목적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객관적 한 목적성, 나와의 조화를 이루지 않고 대상 자체에서만 한 목적성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주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객관이겠죠. 그래서 객관적 한 목적성이다. 유기체적 생명체의 세계의 한 목적성은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기적 대상을 관찰할 때는 한목적성의 원리를 배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유기적 대상은 개별적인 부분의 양적인 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유기적인 대상, 그러니까 이게 생명체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 돌을 바라볼 때는 그냥 그 돌 자체를 보면서 돌이 이런 특성을 가졌고 이런 모양을 가졌고 이런 걸로 우리가 다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살아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물리적인 것만 떼어내서 이것들을 다 분석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축구를 잘하는 사람만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 팀이 좋은 팀이 되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팀 안에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전술이 있어야 되고, 좋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영양분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체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는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맥락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단력은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선, 자연의 왕국과 자유의 왕국을 이어주는 연결 매체이다. 그러니까 이 지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론 이성이라고 하는 어떤 지적인 것과 실천 이상이라고 하는 건 행위적인 그 차원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판단력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된 강의인데요. 지금 딱 강의 시간이 맞춰졌는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너무 많은 양을 사실 한 거거든요. 이 칸트 전체를 사실 다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시면서 천천히 읽어가시면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물론 칸트에 대해서 막 통달했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게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가 되었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좀 헤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들 오늘 그 강의 들으시면서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이건 꼭 여기서 물어봐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또 문제를 못 풀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 칸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왜냐하면 칸트 개념이 워낙 새로운 것들이 많고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복되는 문제들이 세계 철학사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풀어보시고 시간이 지나고 또 풀어보십시오. 이게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은 이게 개념이 좀 정립되는 작업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웃풋을 그렇게 해보시면은 좀 잘 습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 결코 실수를 안 하는 사람들은 전진할 수 없다? 전진하지 아, 않는. 네네네. 이인창 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숨어 계신 또 제 고수님이 계셨어요. 정확히 맞추셨고 해석도 예, 정확하셨습니다. people이기 때문에 스위치 이제 돈트로 맞췄고요. 예, 해석은 아주 완벽하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희 유닛 38번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 whom, which, that이고요. 관계대명사 who, whom, which, that은 저를 이끄는 접속사 역할과 관계대명사절의 목적어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자리에 있어야 하므로 절 앞으로 이동하여 원래 목적어가 있던 자리로 자리는 비어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앞에 거랑 크게 차이가 뭐가 있나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요런 거를 한 번씩 잘 읽어보시고 기억하시면 나중에 문제 푸실 때 또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살펴본 주격 관계 대명사와 마찬가지로 수식을 받는 명사가 사람이면 who나 whom, 사람이 아니면 which를 쓰고요. that은 역시나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326번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I ran into an old friend whom I missed for years. 여기서 이제 문장을 해석하면 I ran into an old friend. 보시면은 나는 여기서는 우연히 옛 친구와 마주쳤다. whom 이죠. 왜냐하면 이제 old friend 사람이기 때문에 who나 whom 둘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I missed for years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그리워했던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327번 문장 Basketball is the sport which I like most. 해서 이제 바스켓볼 농구는 운동이다. 근데 무슨 운동이냐? 이제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라 스포츠이기 때문에 위치가 나왔고요. I like most.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래서 농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다. 스포츠다. 이렇게 해석 가능하시겠습니다. 328번 문장도 같이 볼게요. The shoes, 신발들은 that I bought him. 내가 그에게 사준 그 신발은 were on sale. 세일하고 있었다. 세일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사준 신발은 세일을 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할인 중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유닛 38의 체크업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에 저희는 밑줄이죠. 예, 밑줄 친 것 중에서 어법상 알맞은 것을 이제 고르시면 되고요. whom이나 which 그리고 who나 which 이 둘 중에 하나 찾으면 되는데 아주 쉽죠. 사람이면 who나 whom, 사람이 아니면 which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She married the one whom 또는 who her parents didn't like. 예. She married the one. 그래서 여기서는 그녀는 누구랑 결혼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whom 사람이기 때문에 whom을 사용하고요. Her parents didn't like. 자, 요 뒤에 있군요. 네. 그녀의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과 그녀는 결혼했다. 네. 그녀는 그녀의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과 결혼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The four-leaf clover who 또는 which you found will bring you good luck. 요거 who인지 which인지
고르시고 문장 전체 해석하실 또 전도사님 네, 자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김지훈 전도사님, 네,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잎클로버는 당신이 찾은 네잎클로버는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훈 전도사님.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네잎클로바, 그리고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고 이제 네잎클로바, 사물이죠, 뭐 물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치 사용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 해석도 아주 정확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기 전에 이제 설명 또 한번 보고 갈게요. 관계대명사가 대신하는 목적어는 동사의 직접 목적어 외에도 간접 목적어이거나 투 부정사의 목적어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331번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She is the best student who I taught English. 여기까지 보시면 그녀는 최고의 학생이다. Who I have taught English. 내가 영어를 가르쳐 주었던 이라고 해서 그녀는 영어를 가르쳐 주었던 학생 중에 뭐 최고의 학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332번 문장 같이 볼게요. I found an interesting book that I wanted to read. 자, 여기까지 보시면 I found an interesting book. 나는 흥미로운 책을 찾았다. 나는 흥미로운 책을 뭐 찾았다, 알게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요 북을 한번 그 뒤에 대절로 이제 보충 설명을 하는데 that I wanted to read 내가 읽고 싶었었던 그래서 나는 내가 읽고 싶었었던 그 흥미로운 책을 찾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335번 문장 또 가기 전에 위에 설명 한번 또 읽고 넘어갈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행사인 대명사,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의 주어, 동사가 바로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문장 전체의 주어, 동사와 관계대명사의 주어, 동사를 잘 구별하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네, 한번 잘 구별해 보도록 할게요. 335번 문장입니다. I found the earbuds which 또는 that I lost yesterday.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그 earbuds 그 뭐라고 하죠 이거? 이어폰 뭐 초소형 이어폰. 네. 나는 초소형 이어폰을 찾았다. which나 that 둘 다 사용이 가능하죠. I lost yesterday. 내가 어제 잃어버린 해서 나는 내가 어제 잃어버린 그 초소형 이어폰을 찾았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38유닛의 체크업 문제 다시 나왔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곳에 표시를 하고 관계대명사절은 뭐 괄호로 표시하세요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생략된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ap you are wearing looks good on you. 여기 이제 the cap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모자, 그 모자. 그리고 여기 이제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cap that you are wearing looks good on you. 그래서 너 지금 머리에 쓰고 있는 그 모자가 참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제가 한 것처럼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집으시고 어떤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면 좋을지 이제 까지 정해서 대답해 주실 전도사님. 네, 제가 이제 아무도 머리를 긁지 않으시네요. 네. 혹시 이승희 전도사님 2번 문제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I lost the cell phone my mom bought me last month.
나는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나의 엄마가 지난달에 사주신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요 위치나 대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기 혹시 셀폰 네. 뒤에랑 마이맘 앞에 인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또 예, 답변을 해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I lost the cell phone 여기랑 my mom bought me last month 요 두 문장 사이에 위치가 들어가도 되고 대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는 엄마가 지난달에 사줬던 셀폰,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해석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38유닛의 마지막 체크업 문제이고요. For your future career, think about subject you'd like to study first. 요거 문장 전체 해석과 관계대명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실 또 전도사님들 이 시간 우리 겸손해지지 않기로 합시다. 네, 답을 아시면 자신 있게 그냥 답변을 말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전도사님 오늘 그 유닛 41까지 나가야 되고요. 오늘도 40일까지 유닛이 빨리 끝난다면 전도사님들의 점심 식사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적극 참여를 해주시면 또 그렇게 수업이 또 일찍 또 끝날 수 있습니다. 제가 할게. 아니 전도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for your future career, think about subject 다음에 나와야 되고요. 그 뒤에 you like to study first가 관계대명사절 네, 그럼 혹시 해석돼야 되나요? 관계된 네네. 그 당신의 미래 경력을 위해 그 먼저 공부해야 할 때를 과목을 생각해 보아라.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관계대명사를 넣는다면 어떤 것을 그 넣으면 좋을까요? 뒤에 you like to study first요. 네네, 아, 여기 관계대명사요? 그 예, 예. subject that 아니면 which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저희를 또 이렇게 대신해서 이렇게 또 정확한 답변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도 역시 서브젝트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위치나 또 that을 사용할 수 있고요. 관계대명사절은 you like to study first 여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너의 미래 경력을 위해서 네가 공부해야 할 것을 먼저 생각해라. 네가 먼저 공부하고 싶은 것을 생각해라. 이렇게 이제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유닛 39 관계대명사 whose입니다. 관계대명사 whose는 저를 이끄는 접속사의 역할과 동시에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가 선행사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요. 선행사가 사람이든 아니든 모두 whose를 쓴다고 합니다. 아주 쉽네요. whose 플러스 명사는 주로 관계대명사절에서 주어이거나 동사의 목적어이다 라고 합니다. 338번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person, 한 사람이죠. Whose spouse is a smoker. 그래서 여기서 요거 배우자이고 is a smoker. 그래서 흡연자의 배우자인 사람은 may have a great risk.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 of lung cancer, 폐암에. 그래서 흡연자가 배우자인 사람은 폐암의 큰 위험을 안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의 배우자가 흡연자인 사람은 폐암의 위험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339번 문장이고요. I apologize to the woman whose coffee I spilled. 자, I apologize. 나는 사과했다. To the woman. 그 여자에게 나는 사과했다.
whose coffee I spilled. 내가 커피를 쏟은. 그래서 내가 커피를 쏟은 그 여자에게 나는 사과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39 유닛 체크업 문제입니다. I have a friend who brother is an actor. 여기서는 이제 1번 문제 맞아. 다음 문장에 이제 네모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죠.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1번은 어느 때처럼 제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I have a friend whom brother is an actor. 여기서는 이제 I have a friend whose를 사용하고요. brother is an actor. 그래서 나는 형제가 배우인 친구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who가 들어갈 수 없죠. I have a friend who brother is an actor. 이거는 이제 너무 부자연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whose 관계대명사 whose를 사용해서 요 friend의 소유격, 요 뒤에 brother is an actor가 요 friend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whose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She found a camera whose price was reasonable. 요거 2번 문제 한번 해석하시고 whose일지 who일지 한번 또 골라보실 전도사님을 네, 제가 한번 네, 그러면 또 이제 저희 그 김지훈 전도사님 혹시 2번 문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She found the camera. Price was 그녀는 카메라를 찾았는데 그것의 가격이 합당한 카메라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후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네, 정확하십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whose 이제 애초에 여기는 who가 들어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네, who가 들어갈 수도 없고 이제 그 카메라 이제 whose를 사용해서 그녀는 가격이 reasonable 합리적인 카메라를 찾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 You can trust any human whom dogs trust. 여기에서 whose냐 whom이냐 요거 한번 또 골라보시고 문장 전체 해석해 주실 전도사님으로 지금 네, 홍대화 전도사님께서 딱 이렇게 하시겠다고 손을 이렇게 펼치는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어떤 사람이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걔가 믿는 사람. 네, 걔가 믿는 사람이니까 whom을 쓰면 될 것 같고요. 걔가 믿는 어떤 사람도 당신은 신뢰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또 이렇게 자신감 넘치시는 또 이렇게 제스처와 함께 네, 정답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소유가 아니죠. You can trust any human. 당신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믿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whose 여기서 이제 소유가 아니고 이제 어떤 사람이냐 any human이기 때문에 whom을 사용하고요. whom 누구냐 그러면 dogs trust 개들이 신뢰하는 그래서 당신은 개들이 신뢰하는 그 어떤 사람이든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She is someone who shows love through gifts. 예. 좋은 분이네. 네, 요거 4번 문제 네, 한번 전체적으로 또 해석해 주시고 whose인지 who인지 여기 한번 정해 주시는 또 전도사님 혹시 계실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김현수 전도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who가 맞는 것 같고요. She is someone who shows love through gift. 그녀는 사랑을 선물을 통해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현수 전사님 역시 항상 이제 또 정답을 언제나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는 또 우리 또 에이스이시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서는 who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후 someone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소유가 아니라 이제 who로 사용을 하게 됐고요. She is someone who shows love
through gift. 너무 이제 물질적인 사람인데, 네, 그녀는 선물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유닛 40입니다. 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에 명사, 전치사의 목적어를 대신해서 절 앞으로 이동할 경우 전치사는 절 끝에 남기도 하고 관계대명사 앞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는 whom, which만 가능하고 that은 이제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예, 저의 이제 네, 만병통치약인 that은 여기서 또 쓸 수가 없다고 해요. 또한 이 경우 whom, which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치사가 관계대명사절 끝에 있을 경우에는 who, whom, which, that을 쓸 수 있고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설명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342번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at's the girl with whom I'm in love. 그래서 여기서 that's the girl, 그녀, 그 소녀는 뭐 그 소녀는이라고 해야 되나? 저 소녀는 그 소녀다. 저 소녀가 그 소녀다. With whom I am in love. 내가 사랑에 빠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래서 저 소녀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소녀이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문장을 밑에 제가 여기다 적지는 않았는데 저희 342번에 이제 같은 등호가 있습니다. 이제 That's the girl who I'm in love with. 이렇게 해서 That's the girl, 저 소녀는 그 소녀이다. Who I'm in love with.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내가 사랑에 빠진이라고 해서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이제 절의 앞에 있고 뒤에 있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자, 345번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ind is the root from which all things grow. 라고 해서 마음은 is the root, 뿌리이다. From which all things grow. 거기 그것으로부터 이제 모든 것이 자라나는 이라고 해서 마음은 뭐 모든 것이 자라나는 근원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철학적인 이야기이고요. 뭐 달마라는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네, 해서 여기서도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40유닛의 체크업 문제. 다음 문장에서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곳에 표시를 하고 관계대명사는 괄호로 표시하세요. 조금 전에 38유닛의 문제와 같습니다. 여기서 1번 문제 I got the job. I applied for last month. 요거 제가 해볼게요. I got the job. 그래서 여기 이렇게 끊기고요. I applied for last month. 여기가 관계대명사 절이 되겠죠. 그래서 I got the job. 나는 일자리를 구했다. 그리고 이제 관계대명사절로는 I applied for last month. 내가 지난달에 지원했던 하고 여기는 which 그리고 that을 사용해서 I got the job which I applied for last month. I got the job that I applied for last month. 라고 이제 해서 내가 지난달에 지원했던 그 일자리를 그 직업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 The chair he sat down on was broken. 여기서 관계대명사 절을 찾으시고 관계대명사 어떤 걸 넣을지 또 찾으시고 문장 전체를 한번 해석해 주시는 전도사님 네, 답변을 또 구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전도사님 하시려고 지금 고개를 이렇게 들으신 아니 그 덫을 he sat down on he sat down on이 그 관계 대명사절이었고 저 위치가 생략됐고 그가 앉은 그 의자는 부러워졌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너무 예, 또 클리어하게 또 말씀해 주셨죠. 여기서는 이제 위치가 들어가면 되고요. 또 해석해 주신 것처럼 그가 앉았던 의자는 부서졌다. 네, 해석까지 또 완벽하게 또 감사합니다. 자, 3번 문제. That's the man I made my complaint to. 요거 예, 한번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너무 잘하셔서 네, 이런 거는 이제 다른 분에게 또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또 그 배려와 양보의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 혹시 또 저희 그 이승희 전도사님 3번 문제 한번 제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어, That's the man I made my complaint to. 저 남자는 내 불만을 내가 내 불만을 얘기했던 사람이다. 고 이제 I made 전에 생략된 것 같고요. 관계대명사들은 I made my complaint to 같고요. 들어가는 건 위치 들어갑니다. 위치가 들어가나요? 아, 여기서는 이제 That's the man 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죠. 저 사람이 그 남자이다.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또 지칭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who나 whom이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위치를 어떻게든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who나 whom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대명사절 잘 끊으셨고요. That's the man 요거랑 I made my complaint to 요 두 가지 이제 문장으로 보시면 되는데 저 남자는 내가 컴플레인을 한 그 남자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 아주 정확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희 이제 대망의 마지막 유닛 41 관계부사 when, where, why, how 장소, 시간, 이유, 방법을 의미하는 부사구 대신 관계부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where는 장소고요, when은 시간이겠고요, why는 이유가 되겠고, how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346번 문장 바로 보면서 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Dinner is quality time. 자, 저녁은 아주 뭐 중요한 시간이다. 뭐 가치 있는 시간이다. 저녁 시간은 가치 있는 시간이다. 네, 이제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when을 사용하죠. When families can have a conversation.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은 가족들이 conversation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치 있는 시간이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347번 문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ibrary is an interesting place. 여기까지 딱 보셔도 이제 도서관은 아주 흥미로운 장소이다. 장소가 나왔죠. 장소는 where 이제 the library is an interesting place where students can find hidden treasure. 도서관은 아주 흥미로운 장소인데 학생들이 숨겨진 보물을 찾을 수 있는 흥미로운 장소. 도서관은 학생들이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을 수 있는 흥미로운 장소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48번 문장. This book gives reasons. 여기서는 또 이제 이유 나오죠. 이렇게 친절하게 앞에 다 나오네요. 네. 이 책은 이유를 준다, 뭐 설명한다, 뭐 그렇죠. 그게 이제 이유가 나왔으니까 reasons랑 why랑 바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The Roman Empire failed. 이 책은 로마 제국이 망한 이유를 뭐 우리에게 설명해준다, 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52번 문장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2번 문장 가기 전에 이제 when과 why는 선행사를 그대로 두고 자주 생략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뭐 when이 생략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the day when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Korea became independent towards August 15, 1945. 그래서 the day 이제 그날. 그래서 Korea became independent. 한국이 독립한 그날은 1945년 8월 15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 when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이거 굳이 빼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354번. how는 선행사인 또는 the way와 함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관계부사 how와 선행사 둘 중에 하나만 쓴다고 하죠. 그래서 the way를 사용할 때는 how를 쓰지 않고요. 요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 how를 쓴다. 이제 두 개가 똑같은 말이라는 것 같아요. 354번 문장을 보면 The cook never tells how he makes his special sauce. 그래서 그 요리사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그 he makes his special sauce. 어떻게 그의 스페셜한 특별한 소스를 만드는지 그 요리사는 말하지 않는다로 해서 이제 how를 사용할 때는 the way를 사용하지 않고요. how를 빼고 the way를 넣어도 된다고 합니다. The cook never tells the way he makes his special sauce. 그래서 두 개를 이제 어떤 걸 쓸지 뭐 이렇게 자율적으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16분이고요. 저희에게 남은 질문, 체크업 질문은 4개가 있습니다. 요 4개 제가 풀지 않도록 할게요.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다음 보기에서 알맞은 관계부사를 골라서 빈칸에 쓰고 관계부사절은 괄호로 표시하세요. 이제 보기에 when, where, why, how가 있죠. 한 번씩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요거 고르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관계부사절을 괄호로 표시하고 또 문장 전체 해석까지 전도사님들 네,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번 문제. The neighborhood 뿅뿅 I used to live was very peaceful and quiet. 요거 관계부사를 고르시고 관계부사절을 찾으시고 문장 전체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예지 전도사님 지금 손 드신 건가요? 해볼게요. 어, 그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매우 평화롭고 조용하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빈칸에는 where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Where. 네, 그러면 관계부사절은 어디일까요? 그래서 관계부사절은 I used to live. 네, 입니다. live. 네, 여기까지 찾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where이 들어가면 되고요. The neighborhood. 내가 살고 그 동네, 그렇죠? Where I used to live. 여기서 내가 살았던. 그래서 내가 살았던 그 동네는 매우 평화롭고 조용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2번 문제. It takes time and effort to change 뿅뿅 you think and act. 요 2번 문제 풀어주실 또 전도사님. 없으실까요?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또 내가 이렇게 한번 답변을 해보고 네, 틀림으로써 또 배울 수 있는 아까도 문장에 나왔지만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전진할 수 없다고 네, 여기서 자신 있게 네, 한번 또 도전해 주실 전도사님 계실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김현수 전도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how인 것 같고요. 해석이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어, 너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 변화를 주어라 라고 해석을 해봤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네. 김현수 전사님 일단 여기서 how 넣으신 거 아주 정확하게 잘 넣으셨고요. 요게 어떻게 보면 살짝 문장이 좀 어렵긴 한데 it takes time and effort to change 여기까지 딱 끊어서 보시면 어,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how you think and act 그래서 너의 생각과 이 행동에 변화를 주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이제 2개 문제 남았고요. 11시 21분입니다. 네, 저희가 11시 30분까지인데 2문제를 빨리 풀면 저희 조금이라도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네, 자원하는 마음으로 3번 문제. Can you tell me 뿅뿅 you didn't hand in the report today. 여기는 report today. 네, 요거 한번 또 풀어주실 전도사님 계실까요?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 네. 승희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네. Can you tell me 이 Y가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You didn't hand in the report today. 해서 관계부사절은 Y부터 today까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게 말해주겠니? 이제 오늘 레포트 제출 과제를 주지 않는 이유를 내게 말해주겠니? 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승희 전도사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Y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Can you tell me why you didn't hand in the report today? 라고 해서 report today 해서 오늘 너 왜 레포트 제출하지 않았는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네, 정확하게 해석하셨고요. 여기 이 문제를 보면서 저는 보통 여기다 that을 많이 쓰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저는 여기서 that을 써서 Can you tell me that you didn't hand in the report today? 라고 해서 야, 너 숙제 안 냈다고 나한테 얘기해줘. 왜냐면 나도 안 냈으니까 하면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네, 다른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4번 문제이고요. 마지막입니다. 네, 신대원의 과제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잠을 못 자고 밤을 새는 이 삶을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the time 뿅뿅 the accident happened was 6 o'clock. 요거 마지막 문제를 해석하시고 또 답을 말씀해 주실 영광을 또 차지하실 마지막 전도사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오영진 전도사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빈칸에 들어가는 거 when인 것 같고요. The time when the accident happened was 6 o'clock. 사고가 일어났던 시간은 6시다. 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의 마무리를 또 이렇게 깔끔하게 또 정리해 주셨습니다. The time이니까 시간이니까 당연히 이제 when이 들어가고요. 네, the accident happened was 6 o'clock. 그래서 사고가 난 시간은 6시였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23분이고요. 저희 조금 7분 빨리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